여러분의 주치의 건강 스페셜 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질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시청자분들을 위한 1:1 맞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빅나리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순간의 선택으로 결과가 좌우되는 치아 교정. 이 교정 치료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아이들의 신체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정교합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이 치아 건강을 위해 중년층 환자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치아 교정에 대한 궁금증 오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임플란트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자신의 일이 됐을 때는 어디서부터 알아보고 결정해야 할지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자, 임플란트는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한지, 다양한 시술법 중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스페셜 오늘의 주제는 치아 교정과 임플란트 등 다양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종희 원장님과 이명호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들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복 중에 하나인 바로 치아. 이 건강 때문에 작게는 치석 제거부터 크게는 임플란트까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과를 찾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치과는 예방 차원에서도 정기 검진을 받기를 꼭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턱관절이나 안면 비대칭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 때 미리 서두르면 좋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희 원장님, 교정 치료는 좀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해당되거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인가요? 네, 지금 현재 사회에서 교정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저희 교정 치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교정 치료의 목표는 기능적인 교합 그리고 구강 건강의 개선을 위해서 삐뚤어진 치아를 교정하고 그리고 안면 골격의 부조화를 바로잡는 치료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치아가 삐뚤빼뚤을 해주면 교정을 바로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교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정확한 교정 치료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정 의사들도 아직은 논란이 분분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그 시점이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교정 치료를 그럼 언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앞서 교정 치료의 시기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정 치료는 흔히 1차 치료와 2차 치료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1차 치료는 턱뼈 교정이라든지 소화 교정, 성장기 교정, 성장 조절 치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치료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입안에 장치를 붙이고 철사를 넣어서 치열을 교정하는 치열 교정 치료를 말하게 됩니다. 1차 치료를 통해 정말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2차 치료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치료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차 치료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죠. 영구치가 잘 나올 수 있게 자리를 만드는 치료입니다. 이제 막 영구치 앞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앞궁이 작아서 치아가 나올 공간이 부족해서 벌써 삐뚤빼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놓아두게 되면 삐뚤빼뚤한 것은 해결되지 않고 이제 나중에 2차 교정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1차 교정 치료가 끝난 후에 앞궁을 확장시킨 후입니다.
삐뚤빼뚤했던 치아들이 공간이 확보되면서 자연스럽게 배열이 되고 네. 2차 교정 치료가 이렇게 되면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하더라도 그 기간과 노력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1차 교정 치료 이후에 지금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아래쪽에 아주 치아가 깨끗해진, 가지런해진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교정 치료는 치료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종희 원장님, 어떻게 되나요? 예, 치아 교정이라는 것이 치아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치아 교정 치료의 범위는 치열 교정을 하는 치료, 그리고 악정형 치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악교정 수술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치열 교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치아를 움직여서 올바른 위치에 놓고 기능적인 교합을 얻고 구강 건강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말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악정형 치료라고 하는 것은 교정 전문의가 이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파트는 많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치열 교정 치료와는 그 컨셉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악정형 치료는 치아의 이동보다는 위턱, 아래턱부의 성장을 조절해서 조화로운 얼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그 무턱이라든지 주걱턱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를 말하게 되는 네. 것이지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치료를 하기에 앞서 뼈의 성장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춘기, 성장기에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셔야 하고 본인이 이제 환자가 사춘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장판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성장판 검사 말고 이렇게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검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학병원에 생각하는 MRI나 CT 이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교정은 정확한 분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정 전에 환자의 구강 모델도 미리 체득해야 되고 환자의 옆면과 성장을 미리 분석할 수 있는 구강 엑스레이 사진, 그리고 구강 엑스레이 말고도 옆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요새는 종합적으로 3D 스캐너나 이런 추가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고, 아까 김종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소아 환자의 성장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예측하여 보다 정밀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원장님께서 실제로 악정형 치료 같은 경우에는 위턱과 아래턱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실수기라고 했는데요. 혹시 악정형 치료 전후 사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걱턱 치료 사진이고요. 위턱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아래턱의 성장을 막는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치료 전 사진을 보게 되면 앞니가 거꾸로 물리고 아래턱이 많이 나와서 얼굴에 그 조화로운 외모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짧은 치료 기간만으로도 치료 후 모습을 보면은 앞니 관계가 정상적으로 물리게 되고 그러한 옆모습의 부조화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 다음 사진은 주걱턱과 반대의 상황인 무턱입니다. 그래서 무턱 치료를 위해서는 위턱을 성장을 억제시키고 아래턱의 성장을 촉진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 전 사진을 보시면 아래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앞니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치료 후 사진을 보시면 앞니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조화로운 옆모습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어른들이 아니라 사실 어린이들한테 주로 하게 되는 치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악정형 치료는 이제 성장 시기에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수안부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기 교정과 1차 교정, 즉 소아 교정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1차 치료, 성장기 치료, 소아 교정 치료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정확한 치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앞니 연구치를 갈게 되는 만 6세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 전문적인 교정 전문의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교정학회에서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왕성호 아나운서 생각할 때 치아 규정이라고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치아 교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아가 잘 물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네. 씹는 저작 활동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하고 또 네. 외부 자극이나 이렇게 추돌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정들도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실제로 이제 치아 규정이라고 하면 보통 삐뚤삐뚤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쵸. 실제로 이 삐뚤삐뚤한 거는 공간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명 원장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왕성호 아나운서가 얘기한 예.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한 거죠. 예, 그럼요. 일반적으로 치아가 삐뚤삐뚤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공간이 좁을 경우인데요. 악궁이 태어날 때부터 좁은 경우나 또는 나오는 치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간 부족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태어나면서 이상이 없더라도 유치가 너무 일찍 빠지거나 혹은 오히려 또 유치가 만기잔존되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과잉치가 있거나 또는 위치 결손 혹은 원래 치아가 있지 않을 자리에 치아가 나게 되는 이소맹출 같은 경우에도 공간 부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악궁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아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문 치과에 가셔서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처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공간이 좁은 경우는 1차 교정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지금 유치가 가지런히 지금 보시면 가지런히 되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는 부모님들은 가지런하게 이가 배열되어 있어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영구치가 유치에 비해서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악궁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악궁은 크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크지 않은 경우인데 성장기 이후에 나오는 영구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부조화가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아를 교정하는 시기도 따로 있을지 하고 궁금한데, 김종희 원장님, 치아를 교정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예, 이것에 대한 제 대답은 치아 교정 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아 교정을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어린 학생들만 가능한 치료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치아 교정을 하려면 이제 치아의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치아 교정은 어린 아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일어날 수 있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가끔 보시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40, 50대 중장년층께서 앞니들이 자꾸 삐뚤빼뚤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치아가 이렇게 삐뚤빼뚤해진다는 것은 치아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빼뚤한 치아에도 교정력을 가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치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아가 이동하는 속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리고 젊은 학생층의 경우에는 골의 밀도가 낮고 그리고 세포의 활성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치아 이동 속도가 성인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빠르게 일어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교정이 더 빨리 원활히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게 교정 치료가 그렇다고 그럼 마냥 어린 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는 치열에 대한 구강 관리, 이런 양치질법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서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같은 사진을 보시면은 교정 치료 후에 저렇게 충치가 많이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렇게 되면은 이제 저 교정 치료를 끝나서 치열은 가지런해졌지만 모든 치아의 충치를 이제 충치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하면서 구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대구치들의 사진인데요. 뿌리가 다 여물지 않아서 뿌리 끝이 열려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끝이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치아에 힘을 줘서 치아의 이동을 일으키게 되면 이러한 치아들에게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치아의 발육이나 성장이 어느 정도 일어난 후에 그것을 정밀한 엑스레이로 확인을 한 후에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얼굴을 성장을 고려해야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키도 막 1년에 뭐 8cm, 10cm씩 자라고 네. 많이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얼굴도 자라고 이에 맞춰서 아래턱, 위턱도 자라게 됩니다. 이런 교정 치료 후에 안면 성장으로 인한 주걱턱이나 예를 들어 아니면 무턱으로 자라는 경향의 어린이, 청소년을 무턱대고 치료해 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치아는 가지런해진 상태지만 아래턱, 위턱이 위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교정 치료가 약간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면 성장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고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성인에 준하는 외모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치열 교정을 진행하는 것이 교정 치료를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환자분 중에 어린 나이, 뭐 초등학생 때 내가 교정을 뭐 2, 3년을 했는데 다 틀어져 버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 중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악골의 성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불편함을 견디는 수준이 다르세요. 예를 들어 어린이들은 입안에 뭐가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굉장히 잘 견디는 편인데 어른들은 이제 입안에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게 돼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불편감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치가 들어가게 되면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기 때문에 성인들을 교정할 때는 가장 단시간에 빠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원하는 부분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치열 교정은 언제든지 가능한 치료입니다. 뭐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청장기 청소년 그리고 중장년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능한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약간은 불편함을 견디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성인들에서는 효율적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실제로 어린이들부터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치아 교정이 가능하다고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치아 교정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러한 부정교합이 있음으로 해서 뭐 이런 암이나 이런 중증도의 질병처럼 생명을 위협하거나 이런 일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현대 사회는 자아 존재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취업을 한다거나 뭐 학교에 진학할 때도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치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지런한 치아를 가짐으로써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단순히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을 보자면 부정교합으로 인한 충치, 치주 질환, 뭐 턱관절 질환, 외상 등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많이 교정하시는 분들을 네. 볼 수 있는데 네. 요즘에는 쉽게 이렇게 교정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명 원장님, 교정 장치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교정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장치라는 건 저희가 전문 용어로 브라켓이라고 하는 건데요. 브라켓은 크게 재료에 따라도 나뉘고 결찰하는 방식에 따라 나뉘는데요. 자기 몸의 교정은 최소한 그래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고 그동안 내 몸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재료 선택이 중요하긴 하고 환자분들께서 가끔씩 오셔서 재료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재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재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재료에는 이제 붙이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레진 브라켓하고 메탈 브라켓, 세라믹 브라켓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결찰하는 방식에 따라 이전과 같이 철사와 아니면 고무줄과 같은 방식으로 묶는 일반 결찰 방식과 스스로 이제 고무줄과 철사의 불편함을 좀 줄여주는 자가 결찰 방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재료에 대한 브라켓을 종류를 그림을 보고 좀 설명드릴 건데요. 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처음 그림 보시면 지금 이곳이 브라켓의 두 종류가 같이 있는 건데요. 아래 것들이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메탈 브라켓이고요. 위에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해 조금은 보완한 치아와 많이 유사해진 레진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레진 브라켓은 메탈 브라켓에 비해서 조금 치아와 근접할 수 있으나 변색 가능성이 있고 내구성이 좀 약한 단점이 있죠. 그래서 레진 브라켓을 다음 세대로 나온 것이 이제 세라믹 브라켓이라고 하는데요. 세라믹 브라켓은 광택도 있어 레진 브라켓보다 더욱더 치아와 비슷하고요. 유사하고 그리고 강도도 레진보다 조금 더 강해져서 현재는 세라믹 브라켓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결찰 방식으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결찰 방식은 굉장히 불편하고 교정할 때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현재 자가 결찰 방식은 지금 그림에서처럼 보는 것처럼 가운데 클립이 잡혀 있어서 그 철사가 중간에 들어가는 교정에 가장 중요한 와이어가 들어갔을 때 결찰을 스스로 닫고 하는 클립을 닫고 하는 식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교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데 교정 방식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최근에는 이제 투명 교정 장치라든가 작은 교정 장치, 설치 교정 장치들 이런 교정 장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안 보이고 잘 눈에 띄지 않는 장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장치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통적인 기존의 교정 장치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교정 장치가 그 치아 앞부분에 다 붙어 있어서 철사도 지나가고 또 색깔도 예쁘지 않은 색으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제 나오는 작은 교정 장치들을 보게 되면요. 기존의 이런 금속 교정 장치보다는 훨씬 더 예쁘고 눈에 덜 띄이지만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런 철사에 대한 철사가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인지가 되는 이러한 점은 어쩔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미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쁜 것을 안 보이는 것을 찾는 분들이 이제 찾게 되는 장치가 투명 교정 장치 그리고 설치 교정 장치입니다. 설치 교정 장치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사진에서 이제 위쪽에 이제 설치 교정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교정기가 다 안쪽으로 붙어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교정을 하고 있음에도 전혀 바깥 사람들이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죠.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쪽에서는 저렇게 장치가 보이네요. 예. 안쪽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혀가 불편하다거나 발음이 잘 안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몇 달 안에 적응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뭐 아래쪽에도 이 장치도 설치 장치도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작은 설치 네. 장치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즘 가장 많이 뜨고 있다는 그런 투명 장치인데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예전부터 있던 교정 방식이에요. 예전에부터 이렇게 투명한 교정기를 만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다 저 그림처럼 치아를 다 움직인 다음에 투명한 교정기를 찍어내서 입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식의 교정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거의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심미적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이 장치는 착용 시간을 거의 하루에 종일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니가 약간 틀어졌다던가 그리고 치아 이동량이 작은 그냥 부분 교정이나 이런 것에는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장치면 틀림없는데 교정 기간이 길게 되는 예를 들어 발치를 해서 입을 넣는 돌출입 교정을 한다든가 이런 시에는 교정 기간이 보통 한 2년 정도는 지나게 되는데 이러한 투명 교정 장치를 2년 동안 과연 하루에 종일 낄 수 있는 사람들이 그죠,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이제 교정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러한 투명 교정 장치는 조금은 배제를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종희 원장님과 이명호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시청자분 전화 연결을 통해서 궁금한 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얼굴 비대칭이 조금 심하고 예. 아래턱이 나와서 네네. 사실 교정 치료로 이런 것들도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네.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2살이요. 네네. 혹시 이렇게 검진 받아보시거나 치료 생각 있으셔서 치과에 가본 적 있으세요? 네, 그냥 가까운 동네 병원에 한번 가봤는데 예예. 한 번 더 큰 병원에 가서 저 검사 받는 게 좋겠다고 그러셔서 상담만 받아봤었거든요. 네네. 네.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어릴 때부터라고 비대칭이 심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다든지. 느낀 거로는 한 중학교 때부터 사진 찍으면 이렇게 오른쪽이랑 왼쪽이 많이 다르게 나와서 그때부터 조금 계속 신경 쓰여서 보였고요. 아래턱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가 거꾸로 물리는데 이것도 교정 치료를 해서 이런 것도 다 치료할 수 있나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간편하게 제가 여쭤볼 수 있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본인이 이렇게 본인 말고 주변 사람들이 본인이 얼굴이 비대칭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너 얼굴이 좀 삐뚤은 것 같아. 아니면 뭐 너 아랫니가 많이 거꾸로 물린다. 이런 말을 들으세요? 네, 약간 가족들한테. 가족들한테. 네. 그러면 앞니가 이렇게 거꾸로 물리신다고 하는데 대략 뭐 어느 정도 뭐 1mm, 2mm, 3mm 뭐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략적으로? 한 3mm 정도 아래가 이렇게 앞으로 물리는 것 같거든요. 예, 뭐 좀 더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거꾸로 물리는 정도가 좀 심한 걸로 보여서 아마도 교정 치료만으로는 그 치료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수술적인 개입과 교정 치료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수술이라는 게 양악 수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요즘 말하는 양악 수술보다는 이제 악교정 수술이라는 게 더 올바른 용어고요. 수술과 교정을 동시에 같이 진행해야 기능적인 교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수술 방법에도 뭐 아래턱만 한다든지 뭐 위턱만 한다든지 둘 다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좀 교정 전문의와 그리고 구강 아간면 전문의와 협동 치료가 필요하고 좀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과정은 수술 전에 교정을 진행하게 되고 수술 전 교정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악교정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수술 후 교정을 통해서 기능적인 교합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데는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치료 기간을 좀 길게 잡으셔야 돼요. 그럼 긴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좀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술이라고 하시는데 위험하지는 않나요? 주변에서 이제 많이들 이게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게 악교정 수술이 확 이렇게 유행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 수술은 1980년대 벌써 한 3, 40년 전부터 해왔던 수술이라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안정된 안전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주치, 건강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종희 원장님과 이명호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치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는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예전에는 노인들의 얘기라고 보통 했지만 지금은 또 젊은 층으로 많이 내려가기도 했거든요. 그쵸. 실제로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임플란트는 과연 어떤 거고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치료가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임플란트란 티타늄 금속이 그 체내에 있는 뼈와 아무런 인체에 해가 없이 접합되는 골유착이 생기는 성질을 이용해서 인공 치근을 이용해 우리가 사고나 아니면 치주염 아니면 심한 충치에 의해서 발치한 부위를 수복해 주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과거 90년대만 해도 임플란트라는 거는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전문적으로 큰 병원에 가야지만 시술할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술식이었는데요. 현재는 국산 재료나 해외 재료 등 임플란트 재료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치과 의사분들의 술식도 많이 좋아졌고 비용의 벽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대중들에게 많이 친근하게 된 저작 수복 기술인데요. 아래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지금 자연치를 보면 왼쪽에 보시면 자연치는 아래 치아 조직으로 쌓여 있는 치아 뿌리와 윗부분에 치아 머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치아 뿌리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티타늄의 인공 치근이 체내에 해가 없이 인체 적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게 뼈와 안전하게 붙은 이후로 그 후에 인공 크라운이라고 하는 머리가 들어가서 저작 기능을 수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사실 발치 후에 바로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뼈 이식을 하고 나서 또는 이를 빼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시기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식립하는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발치하면서 그와 동시에 식립하는 걸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발치한 후 충분한 힐링 기간을 기다린 후에 식립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치하는 과정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충치 또는 심한 치아의 파절로 발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왼쪽 위 사진 보면 치아가 염증이 국소적으로 있게 되는데요. 뿌리 끝에 보면 치근 옆에 금간 것이 보일 겁니다. 저렇게 되면은 치아를 씹을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기에는 치아가 흔들리지도 않고 하지만 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경우는 이전 보철물을 교체하거나 하는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2차 충치나 이런 원인에 의해서 더 이상 치아를 쓸 수 없어 발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아래 있는 그림은 만성 치주염 또는 국소적인 치주염에서 발치하는 건데요. 지금 이 그림은 발치한 치아를 보면 왼쪽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것이 다 치석을 말합니다. 치석이란 것은 세균 덩어리들이 저희가 입에 먹고 남은 음식물들 치태와 뭉쳐서 바이오 필름을 입힌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에 치아 주위 뼈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어서 치아뿐만 아니라 오른쪽 아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치아 주변에 뼈 손실도 일으키게 돼서 위에 같은 경우와 아래 같은 경우를 발치했을 때는 임플란트 시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를 뺀다고 해서 바로 임플란트를 모두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가 봐요. 그렇죠. 예. 네.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면 발치한 공간에 낳는 힐링 능력을 이용해서 임플란트가 보다 안전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를 발치 후 즉시 식립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피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하방에 염증에 의해서 충분한 뼈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아까 같이 치주염이 있어서 염증이 심한 경우도 그렇고 선천적으로 남아있는 뼈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의 높이가 부족할 경우도 발치 후 즉시 식립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이렇게 염증이 심해서 뼈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나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잇몸이 차는 경우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발치한 곳에 소켓이라고 하는 곳에 뼈가 차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발치한 후에는 전문가의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뼈가 어느 정도 차는지를 확실히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식립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확한 시간은 없지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기다리시는 게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앞서 이렇게 염증이 심해서 뼈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나 기다려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이를 뽑고 나서 연조직이 재생되는 데는 1달에서 2달 정도 걸리지만 치아가 빠진 소켓이란 부위에 뼈가 찰 때까지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물론 개인 성향에 개인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문의와 상담 후에 뼈가 차는 정도를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 후에 식립하는 게 좋겠지만 안전하게는 최소 3개월 정도는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럼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뼈가 충분하게 차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인공치근이라는 걸 심게 될 때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두께와 어느 정도의 길이가 보강되어야 하는데요. 나무가 흙에 나무 뿌리가 모두 잠겨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듯이 인공치근도 주변의 뼈에 모두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충분히 이를 뽑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사진을 보면 골이 부족하게 지금 높이는 되지만 폭이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그렇네요. 경우는 가운데 보시면 두 번째 사진처럼 오른쪽은 자신의 뼈를 이용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인공뼈로 대체하여서 인공뼈를 충분히 묻어놔서 자기 뼈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식립하는 방법을 고리이식술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또 고난이도 수술도 있긴 하잖아요. 어떤 건가요? 예, 우리가 아래턱 하악의 같은 경우는 뼈의 길이가 아래 신경까지 가까운 경우는 신경까지 거리를 조심하여 골 이식을 동반하여 심게 되는데 상악 위턱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뼈가 부족할 경우 코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쓰게 되는데요. 저희가 비염이 걸리거나 할 때 염증이 생기는 코 속의 공기주머니 공간을 상악동이라고 합니다. 그 상악동 공간은 풍선 같은 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막을 터트리지 않고 그 공간을 빌려 쓰는데요.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임플란트가 적절한 길이가 들어가기에는 노란색 자기뼈가 부족한데요. 이 경우는 저희 이 노란색 뼈 위가 바로 상악동이라는 그 공간인데요. 네.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검은색 막을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올려서 염증을 예방한 후에 그 후에 저 공간에 인공뼈를 이식하게 됩니다. 인공뼈를 이식한 후에 그림과 같이 노란색의 자기뼈와 인공뼈를 이용하여 아까 같이 안전하게 뼈 안에 인공치근을 심는 것을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상악동 거상술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 건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발치 후에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 뼈 이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상악에 이식하는 수술에 뼈가 부족하고 과연 상악동 이식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처음 사진을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이 뽑은 부분에 위에 이 뽑은 부분에 퇴축이 많이 일어나고 선천적으로 위턱에 뼈가 부족했기 때문에 치아가 심을 부위가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환자들 경우 대부분 방사선 사진을 찍어 보면 다음과 같이 보이는데요. 네.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면 이 그림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공치근을 심어야 될 치아뼈가 굉장히 없고 그 위로는 바로 빨간색 경계 윗부분 아까 말씀드린 상악동이라는 공기주머니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부족한 뼈가 채워지고 나서 드디어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될 건데요. 이런 부분을 또 CT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건 네. 우리가 상악에 뼈가 없을 때 안전하게 심을 수 있는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CT로 항상 안에 상악동의 모습을 보고 확인하면서 식립을 해야 하는데요.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술 전에 아까 환자분의 CT 사진인데요. CT 사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위에를 보면 노란색 네모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기본 길이에 검은색 빈 공간 말고 아랫뼈가 상당히 적은 게 보인대요. 이럴 경우는 저 노란색
임플란트 길이를 다 채울 만큼 골 이식이 필요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상악동을 이용해서 골 이식을 해야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상악동 골 이식을 한 사진인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처음에 시뮬레이션했던 길이 이상만큼의 뼈를 충분히 넣은 다음에 아까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오른쪽 위 그림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뼈와 상악동 위에 안전한 뼈를 이용해서 상악의 위턱에 없는 뼈에서도 안전하게 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상악동 거상술 같은 경우에 워낙에 어려운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뼈를 이식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 6개월까지 기다렸다가 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네요. 예.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상악동 거상술은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환자의 코 부분을 그 위턱 상악동 부분을 직접적으로 뼈를 제거하고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임플란트 위쪽으로 상악동을 보이지 않고 막을 찢어지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기다리는 시간과 식립 방법이 다른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왼쪽 환자분을 보면 아까 말씀 환자와 거의 비슷한데요. 한 네. 2mm 정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내뼈가 2mm 정도 필요합니다. 보통 임플란트는 대개 평균적으로 8에서 10mm 정도는 돼야 안전하다는 고 하는데요. 지금 그러려면 6mm 이상의 뼈 이식이 필요한데요. 이럴 경우는 내뼈의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상악동 수술과 임플란트를 한 번에 할 경우는 조금 안전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처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뼈를 충분히 넣어놓고 6개월 동안에 기다리게 됩니다. 6개월은 논문상 정해서 의사들이 대부분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하는 거지 환자분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더 적게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6개월을 기다리는 편이고요. 6개월 정도 기다려서 이제 당연히 내 뼈가 아니고 인공뼈이기 때문에 저 상악동 공간에서 염증 없이 내 뼈와 같이 하나처럼 됐다고 믿어질 때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임플란트를 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6개월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또 임플란트와 내가 만들어준 뼈 원래 있던 2mm 뼈와 붙게 되는 시간이 또 3개월 정도 또 소요되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은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음 그림 보시면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2단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식립을 하는 경우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우선 뼈가 기본적으로 잔존뼈가 3에서 5mm 정도 남아 있고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두 단계로 하는 것처럼 옆에 상악동을 직접적으로 열어서 하는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있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임플란트를 구멍을 뚫어서 그 공간에다가 뼈를 이식해서 상악동 막을 올린 후에 뼈 이식과 동시에 심은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 경우도 물론 인공막이 찢어지지 않고 잘 올리는 게 중요하고 염증이 안 새는 건 중요한데요. 어쨌든 이것도 내 뼈가 아닌 뼈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임플란트의 안전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6개월 이상, 8개월, 9개월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기다린 후에 아까 말씀드린 인공 치아 머리가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정됩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또 많이 기다리고 또 유착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뼈 이식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턱과 아래턱에 식립하는 임플란트는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위쪽에다 상부 보철물을 올리게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저도 이거는 의사들마다 많이 성향이 다르고 네. 자신의 환자에 대한 골질에 대한 정확히 파악이 있어야 되고 그 골질에 대한 파악과 자기의 술시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결정이 달라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래턱 같은 경우는 뼈 골질이 좋고 안전하게 심은 경우 골 이식이 없을 경우는 2달에서 3달 정도 후에 보철을 올리게 되고요. 위턱 같은 경우는 아래턱에 비해서 조금 골질이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임플란트라고 해도 최소 3개월 정도는 기다리긴 하는데 이거는 환자의 상태마다 주치의 결정에마다 다르기 때문에 믿고 안정적인 주치의 결정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임플란트 수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건강보험에서 만 65세 이상에서는 또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과거에 임플란트 비보험 치료와 보험 치료가 있는데
비보험 치료는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한 수가대로 치료를 하게 돼서 연세가 많으신 실질적으로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분들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임플란트를 피하게 됐었는데요. 현재는 임플란트를 나라에서 50%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20만 원 정도를 나라에서 측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60만 원은 이제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60만 원은 임플란트를 식립한 병원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되고 만 65세고 평생 동안 2개의 지원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신이 필요한 부위를 임플란트 필요한 부위가 있다면 비용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를 들리시면 보험 혜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환자가 생활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솔직히 네. 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예, 임플란트라는 거는 사실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가 생긴 거기 때문에 자연치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똑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철물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옆면이 벌어져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듯이 임플란트 사이에도 음식물이 낄 수 있고요. 치아에 아까 말씀드린 국소치주염이 생긴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는 오히려 자연치보다 다시 한번 내 이가 생겼다는 생각으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연치를 관리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이라고 생각하시고 적어도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내원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릴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또 임플란트 외에도 치아 규정적인 부분에서도 요즘에는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교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또 경험하시면서 이런 사례들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을 건데요. 실제 환자분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을 여러 가지 정리해 보긴 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건 바로 내 얘기인데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추려보면 예를 들어 4살 아기가 있는데 이제 남들에 비해 유치가 나지 않는다. 아이가 이가 남들보다 좀 적게 나는 것 같다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모든 예를 들어 체중, 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정상적인 그 구간이 있게 됩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의 체중을 가져야 되고. 근데 이 치아 맹출이라는 것은 그 정상 기준이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한 1년 반 정도는 정상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 아이가 4살인데 이가 나지 않는다는 걱정을 만약에 5세, 6세가 지나도 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큰 걱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1년 이상 차이가 나도 정상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조급해 하시지 말고 아이가 이제 엑스레이나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가까운 치과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아직까지 어금니가 나지 않았어요. 적절한 나이가 됐는데도 이런 경우에 혹시 교정이 가능하냐 많이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적정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이제 어금니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방해물이나 치아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뼛속에 묻힌 채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영구치가 결손됐다고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통해 그 공간을 메꾼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등 다른 치과 치료를 통해서 치아 기능을 회복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영구치가 어떠한 알지 못하는 이유에 의해서 뼛속에 갇힌 상태라고 되면 이제 교정력을 가해서 위로 끌어올리는 치료를 해서 견인해서 쓸 수 있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점들 잘 참고하시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 스페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